지금 저희는 암묵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절차적 지식과 지각적 표상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이제 조건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이렇게 써있는 14번째 슬라이드를 펴주세요. 네, 이제 살펴볼 암묵 지식은요. 연상작용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고전적 조건 형성, 다른 말로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입니다. 여러분이 먹이와 종소리의 연합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실험인데요. 실제로 근데 파블로프는 종소리로 실험한 적은 없습니다. 파블로프가 실제로 사용한 것은 종소리가 아니라 메트로놈이에요. 음악에서 템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구죠. 어떤 추가 있습니다. 추가 정해진 속도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시계처럼 똑딱 똑딱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반려견이 있는데 이 반려견에게 메트로놈 소리를 들려주면은 어떻게 할까요? 반려견이 침을 막 흘릴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사실 메트로놈 소리는 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를 제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개에게 음식을 주면 개는 무조건 침을 흘리는데요. 이렇게 무조건 침을 흘리게 하는 음식을 제공하기 전에 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던 메트로놈 소리를 먼저 한번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똑딱 똑딱 하고 음식을 주고, 똑딱 똑딱 하고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한 50번 100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1번째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음식을 주지 말아볼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주지 않고 메트로놈 소리만 한번 들려줘 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개는요, 이제 침을 흘립니다. 메트로놈 소리만 듣고 침을 흘린 거죠. 근데 도대체 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메트로놈 소리를 듣고 왜 침을 흘린 걸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메트로놈 소리는 더 이상 개에게 의미 없고 심지어 무가치한 그런 자극이 이제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메트로놈 소리는 이제 개에게 한 가지 신호가 된 겁니다. 어떤 신호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죠. 맞습니다. 먹이가 나온다는 신호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던 이 메트로놈 소리가 먹이와 이 수백 번의 연합을 이루어내니까 마침내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메트로놈 소리가 먹이가 나온다는 신호가 된다는 이런 체계화된 기억. 이게 바로 조건 형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지식의 형태입니다. 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빨간색. 빨간색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가지 의미로 압축하기 힘들겠죠. 자, 그런데 횡단보도에서의 빨간불, 자동차 도로에 있는 빨간불은 의미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의미로 탁 기능합니다. 바로 멈춰라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배우신 건가요? 빨간색은 어떤 열정, 어떤 정열의 표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생명을 상징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수천 번, 수만 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도로에서 빨간불일 때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이 된 겁니다. 녹색불은 출발해도 된다, 걸어가도 된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또 노란색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가 바뀔 것이라고 준비를 우리에게 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노란색 불일 때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측 출발이라는 걸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처음부터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근데 아니죠. 우리가 조건 형성, 즉 연합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지식들입니다. 그럼 이런 조건 형성 연합학습을 가장 극단적으로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네, 한 슬라이드를 넘기시면 이 질문의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던킨 도넛이 나오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고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제가 화면을 좀 비출게요. 네, 보겠습니다. I can make you happy, yes, I can.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I can make you happy. 도넛, 커피와 사랑에 빠지다. Coffee loves donuts. Dunkin' Donuts. 네,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잘 보셨나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커피와 도넛이 사랑에 빠져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넛과 커피가 늘 함께여야 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경제학적인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설명 가능한 분이 혹시 있나요? 아마 뭐 대부분 이런 식일 것 같습니다. 그냥 어울리잖아요. 에이 교수님 뭐 그런 것도 질문이라고. 뭐 맞습니다. 그냥 어울리죠. 근데 제 질문의 핵심은 그게 도대체 왜 어울리냐? 그런 뜻입니다. 그럼 또 결국 이러겠죠. 어울리니까 어울리죠. 예, 이런 것을 순환 논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결론이 다시 원인이 되고 원인이 다시 결론이 되는 이 순환 논리는요. 언제나 제대로 낸 답변은 아니에요. 하나 뭐 더 예를 들어보죠. 극장에서 팝콘을 꼭 먹어야 하나요? 영화를 볼 때 팝콘이 꼭 필요하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한 걸 또 물어보시네. 그러니까요. 예. 제 질문은 그게 왜 당연하냐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또 하겠죠. 당연하니까 당연하죠. 예, 결국 또 순환 논리네요. 이런 식의 순환 논리가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과관계, 그게 왜 진짜 원인이냐를 쫓아가 보면 사실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같은 단순한 연합, 그리고 그 연합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이 진짜 원인이겠죠. 즉 도넛과 커피가 어울린다는 생각에 대한 정답은 광고가 그렇게 연합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이게 더 발전해서 뭔가 달달한 것과 커피가 어울린다. 커피하면 달달한 게 떠오르고 달달한 걸 보면 커피가 떠오른다. 이것도 이런 단순한 노출이 광고 같은 매체에서 단순한 노출이 우리에게 자꾸 이런 연합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극장에서 팝콘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뭐 지금은 극장에 꼭 팝콘만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예전에 극장에서는 팝콘만 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팝콘만 팔던 시절에 극장에 갔던 사람들은 먹을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 습관을 반복했죠. 그리고 그 습관이 반복되는 것을 또 새롭게 극장을 가는 사람들이 또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또 단순 노출 효과가 막 된 거죠. 이쯤에서 저는 이 지각적 표상을 말하면서 했던 말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를 포함한 우리는요, 이렇게 광고회사들이 연합시킨 것들에 노출되고, 그래서 사실 마땅한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노출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됐어요. 광고에서 본 상품, 브랜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요,
적어도 여러분이 만든 연합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좋겠어요. 특히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슬라이드 넘겨서 17번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둔감화라고 써있는 슬라이드 찾으시면 되고요. 둔감화. 네, 좋습니다. 둔감화는요, 이미 적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응의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둔감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조건 형성, 즉 반복적으로 어떤 자극에 노출됐을 때 우리는 그 자극에 둔감화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고 또 하면 뭐 슬슬 재미가 없어지고 좀 질리죠. 처음에 했던 것만큼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재미의 강도는 이렇게 둔감화되기 때문이에요. 둔감화의 두 번째 의미는요,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끼다가 이제 점점 쉽게 느껴지고 신경 쓸 일도 적어지고 마침내 아주 습관적으로 매우 자동적으로 그냥 툭툭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와 관련된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습관화인데요. 우리가 공부나 과제같이 삶의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생산적인 일들을 습관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물론 이런 생산적인 일들, 건설적인 일들을 습관적으로 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분위기에서 그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처음에는 좀 힘들던 그 일이, 그 공부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분위기에서 하는 동안에 마침내 습관화가 되면 힘도 덜 들고요. 집중도 더 잘 되고요. 좀 할만한 것이 되어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둔감화, 습관화 부분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쾌락적인 것은요, 둔감화되기 쉽고요. 또 강도 높은 이 쾌락을 너무 반복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면은 둔감화가 더 빠르게 되니까 이것을 너무 자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은 좀 삼가셔라. 이렇게 둔감화된 쾌락을요, 원래 처음에 경험했던 그 강력한 이 쾌락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러다 빠지는 게 사실은 중독이거든요. 하지만은 생산적인 일, 건설적인 일, 공부, 자기계발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원들, 그 중에서도 소득 같은 이 경제적인 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일은 습관화시키면 참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과제를 하고 같은 일을 하시면 힘은 덜 들지만 생산성은 더 높아지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의미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건설적인 일,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되게 안정되어 있거든요. 마치 버튼만 탁 누르면은 이 지식이 툭 튀어나오는 사람처럼 아주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쾌락은요, 자꾸 너무 많이 반복해서 둔감화시키지 마시고요. 생산적인 일은, 즉 공부 같은 것은요, 꼭 둔감화, 습관화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18번째 슬라이드고요. 모방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모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방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의 자세, 태도, 지식, 이런 것들을 모방할 수 있고요. 훌륭한 스승의 기술, 말투, 이런 것들도 모방할 수 있죠.
뭐 영어 회화 무작정 따라하기,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도 훌륭한 선생님을 모방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방할 만한 훌륭한 스승이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롤 모델이라고 부르죠. 뭐 우리 학교 교수님도 좋고요. 부모님도 좋고 친구도 좋아요. 또 유명한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역사에 있었던 인물도 좋습니다. 또 해리포터 같은 가상의 인물도 좋아요. 중요한 건 롤모델을 정하시고요. 그의 삶, 그의 태도, 그가 사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롤모델과 현재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롤모델이라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나의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거리를 이렇게 조금씩 좁혀나가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롤모델의 이 최종적인 모습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롤모델이 여러분과 같이 아직 어떤 완성된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 때와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즉 롤모델의 최종 결론 상태가 아니라 그 롤모델이 그 최종 결론에 나아가는 과정의 모습과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것과 그리고 이 과정, 롤모델이 최종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되어간 과정과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의 그 거리를 좁혀나가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만약에 정말 하시면 나만의 정체성 찾기와 목표 찾기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19번째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방과 거울 뉴런인데요. 인간은요, 누군가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신생아에게도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보통 이제 어른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알고 보니까 난지 얼마도 안 돼 신생아에게도 있더라 이렇게 할 때는요 한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이 능력은 바로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가지게 된 능력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즉 우리 뇌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물론 이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학습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또 받겠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배울 것인지 이런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은 살아가면서 각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떻게 배울 것인지 이런 하우에 관련된 거는 이미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이죠. 이런 거울 뉴런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 하는 행동을 마치 우리 자신이 하는 행동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신경회로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을요, 내가 경험한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아픔을요, 또 내가 경험한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 거울세포의 존재야말로 인간의 공감 능력이 보편적이라는 증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거울세포가 공감이라는 영역에 실제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사실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이 거울세포가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이러한 이론을 마음이론, 영어로는 Theory of Mind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역지사지 한번 해보고 상대방의 경험을 내 경험이라고 이해해보는 능력,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능력을 말하죠. 다른 말로는 타인의 관점 취하기, 그래서 영어로 Perspective Taking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 소통 과목에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또 가볼게요. 거울 뉴런의 또 다른 역할은요, 관찰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관점에 서본다는 것은요, 관찰학습.
즉 다른 말로는 간접 학습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독서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독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제공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독서를 할 때 우리는 주인공 입장에 서보거나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입장에 서봄으로써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독서가 간접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알지만 간접 경험이 우리 삶에 진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간접 경험의 혜택은요, 한마디로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겪을 수도 있었던 시행착오를 대신 경험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넘어진 사람을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얻으면 여러분은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실수가 줄어들겠죠. 말 실수도 줄어들고 행동의 실수도 모두 줄어들 겁니다. 실수를 해서 어떤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도 줄어들겠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버는 겁니다. 또 실수가 적어지는 시간만큼 다른 건설적인 일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또 시행착오에 따른 뭐 이런 금전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실도 줄어들 겁니다. 이처럼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줌으로써 시간, 돈을 모두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된 시간, 자원, 또 돈을 다른 생산적인 일에 투자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독서에 힘쓰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21번째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식의 정의, 유형, 지식의 형성 과정, 언어적 지식, 그리고 암묵적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 지식의 영역이 암묵 지식의 영역보다 정말 이렇게 훨씬 넓죠. 네. 브로드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역설을 또 떠올릴 수 있겠죠. 언어적 지식의 영역보다 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 지식의 영역이 넓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정보 처리 방식 중에 평상시에 우리가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 즉 어느 것이 더 우세한 정보 처리인지도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우리 뇌는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정보 처리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고요.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는, 거의 에너지 소모를 필요하지 않는 정보 처리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자기 통제력 혹은 인내심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말이고요. 에너지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통제력 혹은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언어 지식과 암묵 지식 중에 상대적으로 자기 통제력과 인내심을 많이 써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또 사용할 때도 이런 자기 통제력과 인내심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언어 지식입니다. 언어적인 지식은요, 습득할 때도 자기 통제력과 인내심을 많이 써야 되고요. 이 지식을 사용할 때도 에너지 소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처리를 그래서 통제적인 정보 처리라고 또 부릅니다. 뭔가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끙끙거려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암묵 지식은 다릅니다. 암묵 지식은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자동적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암묵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이 통제력, 자제력, 인내심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김연아 선수 얘기를 아까 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처음 배울 때는 자기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자제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자기 통제력이 좀 있어야 됐을 겁니다. 자제력도 있고 인내심도 써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능숙하게 정말 자유자재로 탈 수 있게 된 지금은 어떤가요? 막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막 인상 쓰고 막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자제력을 발휘하고 막 이런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암묵지식은요, 배울 때는 조금 힘들어도요, 완전히 숙달된 후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어요. 아주 효율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자기개발, 지금 우리가 자기개발 수업인데, 또 이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인내심을 많이 고갈시키는, 자제력을 많이 고갈시키는 이런 통제적인 정보 처리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을 소모하지 않는 아주 자동적인 정보 처리가 되어야 할까요? 네, 당연히 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를 인내심 소모로 잡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내심을 소모하지 않고도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지, 그런 수준으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척척 이루어지는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이런 수준이죠. 그런 수준으로 공부하시고 또 자기 개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막 인내심을 사용하시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발표를 준비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하거나 토익 스피킹을 준비할 때는 어떤가요? 똑같은 언어적인 지식이지만 이때는 에너지를 소모할 겁니다.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언어적 지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단어 사용은요, 즉 아주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 같은 것은요, 인내심을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표, 자기소개서, 시험 문제 풀기 같은 것은요,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즉 자동화되지 않았다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표, 자기소개서 쓰기, 면접 준비, 토익 스피킹 준비, 시험 준비, 이것을 사실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반복한다면 자동적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예의가 다릅니다. 인내심을 고갈시키지 않고 자기 통제력이라는 이 사실 매일매일 한정된 자원, 그래서 수면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거든요. 좀 쉬는 시간을 가지거나 이 한정된 자원을 쓰지 않고도 이런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언어적 지식이든 암묵적 지식이든 배우는 단계, 그리고 숙달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모두 에너지 소모가 있죠. 그러나 언어적 지식을 암묵적 지식의 수준으로 단련하면, 그리고 암묵적 지식들은 완전히 정말 숙달하면 어느 지식이든 간에 자동적으로 힘 빼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이 가야 할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즉, 힘 빼지 않고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그런 경지 말입니다. 그래서 늘 삶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 너무 자연스럽게 work-life balance라고 부르죠. 줄여서 워라벨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삶이요. 그런 삶의 비결은 통제적인 정보 처리를 정말 최소화하고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정보 처리 영역을 이렇게 최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알프레드 노트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의 말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Civilization, 문명은 advances, 진보해 왔는데 by extending the number of important operations, 중요한 일들의 수를 이렇게 증진하면서 진보해 왔다. which,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We can perform without thinking of them. 그런데 그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이었고요. 한번 풀어보자면 우리 인류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 어쩌면 뭐 처음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했던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 일들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 없이 아주 자동적으로, 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매우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면서 진보해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게요,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런 진보가 개인 수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개인의 진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쓰고 애쓰고 인내심을 고갈시키면서 자제력을 쓰면서 해야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인다면 한 개인에게도 진보가 일어난 겁니다. 하루에 10가지 일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9개는 아주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개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 자제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사실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나머지 9개도 다 생산적인 일이지만 그 9가지 생산적인 일은 이미 나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개만 사실 새로운 일이고 다시 배워야 되는 일이라서 이것에만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보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일 겁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런 진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